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디스플라이의 김홍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 53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강의 4차 산업에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일단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4차 산업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드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날려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드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지역, 드론 파일럿 전문가로 가자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에 관련해가지고 한 축의 드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밭대학교 특강 강사를 맡고 있고요. 현재 디스플라이 대표를 맡고 있고 하나테크 전 드론 사업팀에서 제가 과장으로 근무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 서가봉성 드론에 제가 파일럿을 했었었고요. 야간 특별 승인 대한민국 1호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온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성화봉송도를 아마 보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삶의 획기적인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산업혁명을 노동으로 대처한다. 즉 2차 산업혁명은 양적 증대로 3차 산업혁명은 산업 로봇이 등장해서 편리한 제공을 하는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4차 산업이라는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상과 물리라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공지능과 그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화죠. 자동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휴대전화 없으면 스마트폰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는 휴대전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휴대전화 없으면 차량 시동조차도 걸 수 없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공장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도화 산업에서 IT,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4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4차 산업에서 한 부분에는 이 드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드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드론들이 있겠지만 실제 지상과 해상과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자연주의 로봇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본 것처럼 일본의 어떤 로봇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그 회사와 어떤 투자적인 합병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부분들 아마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에서 앞으로 로봇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날렸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산재에 있죠. 그거를 쉽게 우리가 뭐 쉽게 광산, 뭐 토목, 수송, 그다음에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서 특히 항공 촬영이라는 그런 분야들이 여러분들이 TV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접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UAV, UGV, UMV 로봇이라는 부분의 네 장르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드론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가상 온라인, 즉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진행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클라우드라는 시스템, 즉 나의 어떤 데이터가 내 존재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가상 온라인 세계에서 또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오프라인 부분과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잘 돼 있다는 게 원래 실질적으로 보면 게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했던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모바일에 대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부분. 우리가 뭐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통신사의 어떤 광고처럼 실제적으로 1초마다 새로운 생활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부분을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변화가 전 산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통신, 자동차, 에너지, 제조, 콘텐츠, 의료, 로봇, 드론 서비스, 보안, 바이오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예를 보시면 좀 우리가 중간 정도면 알파고라는 것도 있고 유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유보가 또 실질적인 이런 어, 운송이나 이런 분야 사업에서 또 서서히 손을 빼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식사 시간에 딱 2시 정도 됐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 전 솔직히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뭐냐? 바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의 테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드론도 마찬가지지만 차량도 점점 자율주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요즘에 반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장거리로 운전을 한다거나 실제적으로 굉장히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 뭐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또 여러분들 요즘에 뭘 많이 하고 있나요? 위험한 부분이라고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킥보드를 이용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지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유 렌탈 서비스라 하죠. 이런 공유 렌탈 서비스도 실제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비대면 교육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으로서 접근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각자 방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거나 공부를 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나 빠르게 근접을 할 수 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 통신망에 대한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아니면 시너지 있게 여러분들에게 근접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다운이 안 돼. 아우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 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죠. 이제는 너무나 흔하죠. 뭔가 보고 싶으면 검색해야 되고 무언가 하고 싶으면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욱더 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뭘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과연 4차 산업혁명에서 또 기술의 변화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미디어를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드론입니다.
실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 드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와 닿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쉽게 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드론 산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강의 뒤편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기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1차 산업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급자족, 즉 생산 중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2차 산업혁명은 물량 확보와 생산과 유통, 즉 공장에서 대량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품질이죠, 품질. 우리가 어떤 제품에 있어 가지고 퀄리티라고 합니다. 즉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뭐죠? 퀄리티죠. 물론 퀄리티에 상응하는 저렴한 가격을 또 주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보이지 않는 제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즉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게임을 하셨던 분들 특히 뭐 게임에서 MMORPG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어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게임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뭐가 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9시 이후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뭐 배민이라든지 이런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움직이는 새로운 직업이 또 있죠. 배달 서비스를 하는 어떤 그런 사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들이 쉽게 와 있지는 않죠. 와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파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4차 산업에서 드론에 관련된 직종 중에 이거는 정말 뭐 우리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모습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군대 우리가 군인이죠. 군인에 복무하는 부분에서 남자들이 갈 수 있는 영역에서 이제 남녀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 부사관 모집은 실제적으로 군에서 하는 임무는 드론을 가지고 사이버 정보 운영 체계에 대한 특임 보병이라고 하죠. 드론 UAV.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복무를 할 수 있는 직업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직업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언가가 한 번에 나온다? 아닙니다. 그냥 사전에 무언가가 준비돼서 나온다? 이것도 아니에요. 즉, 고객, 즉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드론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끌고 있죠. 실제적으로 항공안전법 2조에 보면 무인 비행장치 또는 우리가 국립국어원을 보면 드론은 조종사가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 항공기를 이르는 말로 드론 또는 다듬은 말로 무인기로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래쪽에 지금 4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군사용 드론, 완구용 드론, 산업 임무용 드론, 레이싱 드론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이라는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드론의 정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모틀리 컨트롤, 원격으로 제어, 즉 직접 통신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경량일 것, 즉 항공기와 무인 항공기의 구별은 바로 무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115kg 이하에 날 수 있는 초경량 항공기 또는 우리가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150kg 이하의 하늘을 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지상과 해상을 포함한 다양한 무인 이동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사 무기로 지상체 무기들이 상당히 많고 있고 또 해상적인 부분에서도 무인 전투정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해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드론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드론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공기처럼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고정기라고 하고요. 또 우측에 나와 있는 아이콘처럼 많은 프로펠러를 가지고 하늘을 뜰 수 있는 회전익이 두 가지 형태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복합체인 요즘에 또 새로운 게 VTOL이라고 해서 Vertical Takeoff Landing, 그래서 복합체인 자동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더 먼 거리를 비행을 해야 되고 또 도심에서 어려운 부분에서 환경에서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드론과 항공기의 장점을 합한 이런 기체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경량화가 되고 있고 단지 가격은 현재는 상당히 좀 프라이스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드론의 분류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익, 회전익, 혼합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정익은 군사용이 많고요.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영상 촬영이라든지 농업 방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새로운 기술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접하지 못했고 실제 보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많이 그냥 그림으로 또는 뉴스에서 본 것처럼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플라이트 컨트롤, 즉 FC에 대한 비행 제어 모듈이 있었기 때문에 무인기 발전에 대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드론이 이제 우리가 한 7년 넘어가고 있네요. 실제적으로 2013년 정도부터 본격화됐었고 대한민국에서도 2014년, 2015년에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쉽다. 조종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 즉 비행 제어 모듈의 발달에 의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드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요즘 나온 항공 촬영용 드론들은 여러분이 드론을 한 번도 날리지 않았어도 2분 정도, 한 5분 정도만 교육을 받게 되면 손쉽게 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래 나온 내용처럼 통신, 제어, 구동,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드론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언가가 하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임무를 또 수행할 수 없다는 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전자제품에는 그 뭐에 약하냐? 자력이 약합니다. 자력. 진짜 뭐 고압선이라든지 강한 자력이라든지 또 차량 안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드론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부분도 또 단점일 수 있습니다. 고성능의 전자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의 한 축에 멀티콥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콥터는 실제적으로 프로펠러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콥터라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늘 나는 헬리콥터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작은 이 드론들은 정확한 명칭은 멀티콥터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펠러 개수에 의해서 각 기체에 대한 크기라든지 임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프로펠러가 많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기체가 추락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여기 드론의 종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쿼드콥터, 프로펠러가 4개인 기체는 프로펠러가 1개만 고장이 나도 추락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는 6개인 헥사콥터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드론들은
프로펠러가 한 개가 고장이 나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비행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 프로펠러가 8개를 가지고 있는 옥타코프터는 실제적으로 2개가 고장이 나도 실제 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즉, 저렴하고 안전하게 비행을 하려는 목적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쿼드코프터를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장비의 고성능이라든지 무게를 많이 들고 날아야 되는 기체일수록 프로펠러 개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또 알아가시는 거죠. 알아가시는 겁니다. 드론의 정의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15년에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한 건데, 여러분들이 1960년부터 2010년대까지의 어떤 무인기에 대한 시스템을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은 군사무기입니다. 드론은 군사무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몰랐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드론 하면은 예능 촬영을 한다거나 멋진 하늘의 배경을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주요 역할은 군사무기입니다. 군사무기. 이런 드론에 대한 발달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민간에 도입된 거는 201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는 우리가 1960년대부터 어떤 기술 동향과 산업 전망이라고 하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군사나 방산업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현재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고성능의 무인기 시스템을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드론에 대해서 실제적인 시장 전망에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골드만 리서치에서 조사한 부분인데요. 2025년까지 25조 수준의 시장의 전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드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건설기계라는 부분, 특히 도시, 공학 관련된 환경 또는 건설,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생산과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즉,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건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설기계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무 수행을 하지만 건설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기체들은 거의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90% 이상 자동에 의한 자율주행에 의한 드론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부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 고령화에 의해서 농사, 즉 농업, 시골에서 농업 현장에서 이제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농약이라는, 즉 사람의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농약이라는 부분, 또는 굉장히 무거운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플하고 또 간단하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단시간에, 즉 우리가 천평이라는 논에서 우리가 농약을 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사람들이 약을 쳤을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다는 시간을 드론이 실제적으로 천평을 방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이면 충분하게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농업이라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접해져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업용 드론의 보급률은 거의 3만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지는 못하죠. 이유가 있죠. 방제용 드론, 즉 농사용 드론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고 있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는 시간에 대부분 일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드론을 보시는 것 자체가 로또 당첨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어떤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집에는 드론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기계와 농업용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관련입니다. 제가 후미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보험이라는 이 상품 부분에 있어서, 즉 우리가 보험 설계사는 우리가 뭐죠? 대부분 뭐 생명과 직결된 부분, 아니면 자동차 보험, 가장 뭐 대표적인 부분이겠죠. 화재 보험.
이제 드론 보험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즉 1인 1드론 시대가 오게 되면 결국에 드론에 관련된 보험이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실제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또 우리가 내년 2021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도 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게가 2kg 이상 되는, 즉 드론의 무게가 페이로드 포함해서 들 수 있는 무게 2kg가 이상이 되는 드론은 의무적으로 기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뒤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험이라는 밀접한 부분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래쪽에 보시면 산업적인 분명이나 오일이나 아니면 폴리스 보안이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소방, 경찰 쪽에서는 현재 드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 그런 기관과 단체에 부속에 돼 있는 부서들과 조직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의 활용 분야입니다. 실제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농업 말씀드렸지만 더 나아가서 환경과 교통, 즉 요즘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간혹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교통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규 위반 단속, 드론 단속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법규 위반 단속, 드론 단속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단속을 하고 있어요. 드론이. 여러분들 단속하는 드론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휴게소 주변에 있습니다. 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드론이 딱 떠서 법규를 위반하는 걸 찍습니다. 대부분 뭘 찍느냐? 고속도로에서 찍는 거는 갓길 주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또 차로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관측 어떤 교통상 실시간 감시 상황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했지만 이렇게 통행에 대한 관련된 거죠. 도로에서 통행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드론들이 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시간 감시도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론의 정의에서 현주소에 대한 육아기술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와 프레임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낯이 익은 물론 회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 회사는 보이질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업체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이런 상황이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드웨어는 대부분이 진행 중이지만 핵심 부품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플라이트 컨트롤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거의 외국의 제품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참여를 하느냐? 바로 통신사죠. 3대 통신사 LG 플러스, KT,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 이런 프레임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현재 발빠르게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도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의 활용 범위에 있어가지고 크게 한번 5가지를 한번 정의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촬영, 소방, 시설 점검, 또 배송, 응급처치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것은 바로 촬영이겠죠. 네, 촬영입니다. 자, 촬영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많은 분들이 항공 촬영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응급처치라든지 시설 점검이라든지 배송은 아직까지는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론에 관련된 4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검색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나 아니면은 검색 뉴스에서 보시면 드론의 대한민국의 현재 드론이 어떤 드론들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디에 지자체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요.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전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청년이라는 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하고는 4차 산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드론에서는 절대 남녀노소에 대한 구분이 없고 내가 주어진 임무에 대한 활용 범위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나는 지금이라도 이 드론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활용 범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대한민국에서 접니다. 네. 자격증이라는 이 초경량 무인 비행시 조종자 자격증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대한민국은 내가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죠. 어떤 내용이냐? 국내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최대 이륙 중량 115km 이하인 탑승 자수 1인승 이하인 그 부분 안에서 무인 비행 장치에 멀티콥터, 헬리콥터, 비행기가 들어 있습니다. 또 비행선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리를 했을 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 장치는 150kg이라는 또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1년에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2021년에는 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도가 낮은 왕구형 드론, 즉 250g 이하는 규제를 최소화, 즉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50g부터 2kg까지의 소형 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4시간 교육, 즉 온라인 교육을 받고 기체 등록을 해야지만이 내가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입니다. 1월 1일부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런 교육은 3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기체 등록은 1월 2일부, 시행은 3월 1일부에 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론 조종자가 3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게가 2에서 7kg의 드론을 운영할 조종자는 비행 경력 6시간과 필기시험을 봐야 되고요. 7kg부터 25kg은 대부분이 농업용 드론이겠죠. 비행 경력 10시간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약식으로 봐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kg부터 150kg까지는 비행 경력 20시간과 필기와 실기시험, 현행의 어떤 지금 자격제도와 동일한 부분으로 해서 총 3종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나라에서 법을 정했다는 거죠. 취미 해야 됩니다. 업무 해야 됩니다. 내가 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공적인 목적으로도 자격증은 이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고요. 내가 드론을 날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에 근접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제 기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신고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1년 1월 1일 봅니다. 2kg, 즉 기체와 배터리와 페이로드를 포함해서 무게가 2kg 이상으로 재원표에 나와 있는 드론들은 의무적으로 기체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기체를 신고하는 부분이 어디냐? 드론 원스톱이라는 사이트가 생겼고요. 거기에 기체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영업적인 부분을 한다면 제가 서두에 앞에 말씀드린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실제적으로 올해 4월에 발표를 했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목적에서 가장 첫 번째 바로 드론에 대한 신고죠. 그래서 드론에 대한 신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뀐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신고 업무에 대한 사항에서 여기 보면 벌금이 굉장히 세졌어요. 굉장히 세졌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은 뭔가 실수를 하면 20만 원부터 과태료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즉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벌금을 받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크게 받게 된다고 하면은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항공법을 가지고 있죠. 이런 항공법들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2월 10일부터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드론 원스톱, 즉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모든 드론에 대한 관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위치는 우리가 바로 근처 위쪽에 있는 경기도 화성과 백오시라는 안성 백오시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청사들이 생겨 있습니다. 드론 자격 시험 센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래 전화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1월 1일이고 실제적으로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드론을 가지고 업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한번 꼭 전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체를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업무 사항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가진다고 했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까운 곳에는 대부분이 드론 관련된 행사라든지 농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영화, 항공 촬영 분야. 자, 요즘에는 우리가 각 대학에서 따로 어떤 무인기 부분이 아니더라도 특히 방송 쪽에 관련된 학과들, 미디어 학과라든지 어떤 매체 학과에서는 드론을 교양 과목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항공 촬영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볼까요? 단순하게 날린다? 아니죠.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손쉽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날린다. 그냥 너무 손쉽게 날린다. 또 내가 차량을 운전해도 쉽게 날릴 수 있다. 네. 우리가 많은 영상들을 봐왔지만 실제적으로 드론에 대한 어떤 그런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죠. 현재의 어떤 그런 드론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 현장에서 주로 다 이루어져 있고 현장에서 조종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춥고 굉장히 덥고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드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저의 사진들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드론에 대한 부분은 바뀌죠.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바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이건 성화봉송 드론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 앞으로의 새로운 직업은 바로 어렵고 위험하고 지루하고 나쁜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하고 더 접목이 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종자라는 부분과 관리자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현재 상업적인 드론에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점검, 측량, 공간정보 구축, 방송, 영화, 스포츠, 환경감시, 농약살포, 건설 현장 관리, 토지 현장 조사, 실종자 수색, 산림조사
10가지를 나열을 했는데요. 실제 업무에서 수익 창출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측량 공간 정보 구축, 방송 영화, 그다음에 환경 감시, 그다음에 더 최근에 두드러진 게 바로 건설 현장의 관리죠. 건설 현장의 관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직업이 구축되는 게 바로 농약 등 농사에서 활용하는 드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산림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환경감시라든지 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상업적 드론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만졌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바뀌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미래 상업적인 수준에서 드론에 활용을 했을 때 10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드론 택배. 자, 드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요즘에 뭐 보시면 제주도에 뭐 마스크를 섬에 배송을 해줬다. 짜장면 한 그릇을 골프장에서 시켜 먹을 수 있다. 또는 뭐 피자 배달할 때 약품 배달할 수 있다. 긴급 의약품을 섬에다가 보낼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드론 택배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적인 사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드론은 이 인터넷 드론은 실제적으로 보면 뭐냐면 통신을 중개해 주는 거죠. 즉 재난재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난청 지역, 즉 기지국이나 이런 통신 장비 선로가 들어가지 않아서 난청 지역에서 드론이 대신 중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재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드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바로 KT입니다. KT에서는 비행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터넷 도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드론 택배에 관련된, 즉 기체 제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LG U+가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 드론 택시. 여러분들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 기체하고 동일한 이항이라는 드론 택시를 가지고 서울시가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불편한 지시는 있죠. 그래서 중국의 기체를 굳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나아간다고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자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극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답습을 하고 국내의 어떤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왔을 때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접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사람을 탈 수 있는 유인 드론을 개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다가 이제는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냐? 2028년까지 3년 정도를 더 바꿔버렸습니다. 3년 정도를 더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8년 정도 돼야 국내에 순수 기술로 되어 있는 드론 택시는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군집비행. 자, 여러분들이 군집비행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군집비행에 대한 부분 많이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뭘까요? 여러 개의 기체.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봤습니다. 인텔의 드론이 와서 성 556기를 그리는 부분을 시행을 했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라이브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생방송은 아니고 사전에 미리 짜여진 각본에서 녹화된 영상과 실제 라이브를 접목해서 방송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어, 업체들이 한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두세 개 정도 업체에서는 실제적으로 100대, 200대, 300대를 가지고 화려한 군집 비행을 이용을 해서 연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디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군집 비행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이 군집 비행의 기본 베이스는 코딩입니다. 즉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기체를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촬영한다 했을 때 한 대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 제약과 거리와 폭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가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군집비행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드론을 가지고 직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뭐냐? 관리자가 될 거냐, 기술자가 될 거냐. 이 부분이 바로 이 군집비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즉, 관리자는 내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에 앉아서 오늘 운영할 기체들이 뭐뭐 있는지, 물론 뭐 드론 택배도 마찬가지겠죠. 기체를 체크를 하고 내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그 기체를 내보내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냐? 현장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비와 기체를 제어, 체크를 할 수 있는 드론 관리사, 드론 정비사,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직업이 나눠질 것 같고, 그 기본 베이스가 바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국가 자격증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르에서 여러분들이 이 드론을 마주할지는 모릅니다.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새로운 드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갑자기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자격증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과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종이 한 장보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시간 안에 취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론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3일 만에 내가 드론을 30시간을 배우면 잘 날릴 수 있을 거야 라는 학구적인 조건에서 학업적인 조건을 하게 된다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거고요. 기술적인 측면을 노리셔야 됩니다. 즉 여유를 가지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익혀야 됩니다. 드론은 실제적으로 체감이 아니고 상상입니다. 즉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상. 내가 저기를 전진했을 때 내가 좀 전에 성을 지나오고 내가 좀 전에 강을 건너오고 내가 좀 전에 차량을 운전했고 이런 상상적인 나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섯 번째, 추적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자, 추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뭘까요? 지금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찍거나 내가 스키를 타는 모습을 촬영을 하는데 이제 드론이 자율주행의 한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의 DJI라는 업체의 거의 95%의 시장을 점유를 받아서 거의 독과점 형태였죠. 그래서 기능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균등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자, 이번에 미국의 미국 국방부에서 미 육군이 사용할 드론을 모집을 했는데 이 세계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는 DJI가 탈락했습니다. 즉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눈여겨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드론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수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상업적인 측면이죠. 즉 기체가 너무 완벽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제조사 입장에서 뭐죠? 판매를 하고 나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완벽한 기체가 나온다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의 부속과 어느 정도 선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드론들이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드론의 중국에 있는 거라 프랑스의 페롯이라는 드론 회사가 있습니다. 이 드론 회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품을 출시했던 제품이 아나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나피라는 제품은 실제적으로 이 추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멋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즉 모든 드론들은 높이 떠서 아래만 볼 수 있다 하면 이 드론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드론이에요. 즉 카메라의 배치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전방과 하방을 보던 기존의 드론 구조 방식에서 상방도 90도로 위를 쳐다볼 수 있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 환율로 65만 원, 70만 원 정도의 기체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 비행 시간 한 20분 정도 됐던 기체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잠식이 돼 버렸죠. 하지만 이 회사가 동일한 기체를 가지고 미 국방부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큰 이슈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무려 100배가 올라간 우리나라 돈 가격을 하면 2억 3천에서 3억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동일합니다. 작은 기체의 비행 시간이 무려 1시간이 넘고요. 이 작은 기체의 카메라의 성능은 30배 줌의 IO와 EO 카메라, 야라산 카메라까지 다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에 자동 추적 기능과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롯이라는 회사에서 아나피 USA라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이겠죠. 어디서 여러분이 만약에 드론 부대를 간다거나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드론 평가를 갔을 때 미군이 사용했을 때 보실 거예요. 와, 정말 이 정도의 기술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 동일한 크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민수용 드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퀄리티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적이라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즉 셀피죠. 내가 필요한 나만의 1인 방송.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접어서 1인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무언가를 내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할 때, 무언가의 자료 수집을 한다고 했을 때 드론이 그냥 나의 친구죠. 나를 잘 따라와 주고 안전하게. 전에 SK텔레콤에서 그런 이미지 광고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론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안내 드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병충해등 모니터링. 자, 앞으로 농사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즉, 앞으로 농사도 모든 게 다 자율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방제, 방역이라는 부분, 약제를 뿌리는 드론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약제의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언제 투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NVIDIA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스펙트럼 분석에 의해서 이게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은 뭐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진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명 드론이죠.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도 어떤 드론에 대한 부분에서 가지고 있면서 거기에 이제 업체가 이게 구명을 투척하는 구명을 투척하는 이런 드론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예. 인천에서는 무언가 잘 돼서 가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해운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기체가 바다에 출항하게 됐죠. 즉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실제적으로 직무 교육에 대한 부재들이 있다 보니 현장 운영자가 드론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착오를 일으킨 거죠. 즉 조종을 잘할 수 있을 거다. 단순하게 5분만 교육받으면 잘 날릴 수 있을 거다.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5분 동안 촬영하고 와야지 라고 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마음가짐과 지금 5분 안에 저 사람한테 구명조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거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거는 정말 다르죠.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할 때, 그쵸? 여러분들이 학교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 9시까지 1초도 늦지 말고 와라 했을 때랑 또는 여유 있게 10시까지 자율 등교를 해라 했을 때랑 그 마음가짐은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드론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보면 바로 인간의 감정이죠. 즉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자율주행적인 드론이 앞으로 더 많은 장르들을 차지하게 될 거고, 이런 드론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는 불과 2, 3년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죠. 네, 지금도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 이런 안내 문자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드론이나 뭐 전력 공급식 드론, 웨어러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에 대한 개발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제품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의하면 2025년까지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지만, 2025년이 넘어가면 이제 대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잘 한번 올려봤는데, 시설물 관리 분야의 활용 사례는 실제적으로 뭐 보상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공정 관리, 건설 공정, 즉 건설회사에서 뭔가 공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지척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토목 물량에 대한 3차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3D 모델링, 즉 건축물이 지금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을 해서 3D 모델링을 이용한 제품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재생 업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공동 개발 지역에 대한 부분, 또 가시 조망권에 대한 분석을 사전에 미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드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사고라든지 재해라든지 재난재해에서 기존의 시설물이 기존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가 두 가지 검별이 된다고 하면은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활용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새로운 직업, 제가 앞에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초경량 무인비행체 조종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격증 취득은 이제 취미와 내가 돈을 버는 영리의 목적은 경계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이슈가 될, 우리가 앞으로 22년, 2025년, 2026년, 뭐 2030년까지 한 앞으로 한 7, 8년 정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재난 감시. 가장 큰 이슈죠. 재난 감시.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이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접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바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산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가 있죠? 이제 뉴스도 오픈이죠. 즉 개인 유저 1인 미디어에 대한 방송에 대해 인정하다 보니 뭔가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아니면 뭔가 재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람들이 제보를 하게 되면 뉴스에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권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대숲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드론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대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 시설 점검. 자, 이 전천후 시설 점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즉 다리 밑 안쪽 터널 상층부, 또는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물이 이루어져 있는 송유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의 굴뚝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한 조종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즉 전철후 시설 점검이라거나 재난 감시에 대한 대응하는 조종사들은 굉장히 조정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즉 자동화로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종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비행이 굉장히 뭐 신급이다, 뭐 베테랑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의 좁은 공간과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조종을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건설의 전 과정을 관리를 한다.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건설 맨 처음에 준비해 가지고 조성공사부터 토목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건축물이 완공이 될 때까지 드론으로 풀로 다 기록 촬영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큰 건설사,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빨리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도 뭐 SK건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량후 3D 모델링.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학교에서도 배우실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인데, 현장에서 이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하게 건물만 3D 모델링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3D 프린팅을 이용한 부분을 가지고 3D 모델링, 즉 내가 뭐 측량한 부분에 픽스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좀 더 해서 여러 가지 뭐 캐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을 해서 3D 프린팅으로 어떤 제품이라든 조형물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새로운 직업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무인 농업 관련한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5개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항공 촬영 대책,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앞으로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예요. 비대면 시대에서 뭐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무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스포츠, 그다음에 무언가에 대한 기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도출한다 했을 때 항공 촬영 대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 채널을 오픈하고, 내용은 바로 뭐죠? 드론을 이용을 해서 주변 배경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실내 촬영까지 좀 더 플러스를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 촬영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에는 항공 촬영하면 오픈하는 200m, 300m 저 먼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그 정도의 높이의 어떤 그런 영상을 봤다고 하면, 지금은 항공 촬영의 평균 고도는 20m 미만입니다. 즉 낮은 고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냐? 기체에 달려있는 감지 센서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 DJI, 거기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크기이지만 내가 제품을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자동 이륙 후에 나만 따라와라, 팔로우를 해라 라고 하면 기체가 따라오죠. 또 거기에 나뭇잎이나 전선이나 어떤 구조물에 상관없이 기체가 알아서 잘 회피해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항공촬영에 대한 대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부분입니다. 단, 뭘 해야 되느냐? 자격증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불과 2분기 전, 즉 제가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이런 같은 내용의 강의를 했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요. 항공 촬영 부분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니까 사용사만 내고 진행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불과 반년 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체 등록을 해야 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의 운전면허증. 내가 드론을 조작하는 데서 또 하나의 운전면허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드론 택배죠. 이 드론 택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발빠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드론 택배는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을까요? 드론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품을 배달한다. 근데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어떤 드론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약품에서 마스크, 또는 뭐 더 나아가서 뭐 시료 채취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필수품, 생필품을 접촉하지 않고 드론이 갖다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에서 이 드론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라고 하면서 에코시스템이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는 바로 도전 정신, 즉 어떤 관심과 지식을 떠나서 이제 드론은 교통 관리와 드론의 안전 관리, 드론의 조종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분류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져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종만 하던 시대는 이제 넘어섰고 내가 조종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 드론이 배송이 떠서 수많은 기체들이 날아다녔을 때 관제가 있습니다. 물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이런 관제 시스템을 완성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자료를 관련해서 본다 하면은 항공안전기술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소재에 대한 부속이라든지 아니 신기술 어떤 드론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게 있는지라는 기술들을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래쪽에 우리가 파랗게 표현했던 드론의 업무 설계, 드론의 정비, 드론의 설계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정비나 드론의 설계 제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드론이 업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즉 드론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라고 해서 제가 아래쪽에 좀 뭐 써놨어요. 컨스턴트, 드론을 컨스턴트, 즉 드론을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농업이요? 그럼 이런 기체들을 배송해 주시죠. 작물에 대해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시스템 엔지니어. 자 앞으로 드론이 뭔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장비를 일어났을 때 시스템 엔지니어는 뭐 필수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설물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정밀한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조종사, 즉 조종자죠, 조종자. 그 조종자를 가르칠 수 있는 교관,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영상 분석사. 여러분들이 영상 분석사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거죠. 열화상 카메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또 NDVI의 카메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민간 자격증들이 또 나와 있고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정비사죠. 우리가 카센터처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KS 표준연구소에서 드론 부속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된다 하면 사용하는 볼트 너트, 뭐 사용하는 모터, 사용하는 배터리 전압 이런 게 통일화가 된다 하면 이제 카센터처럼 드론 센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일자리는 또 새롭게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드론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드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의 발전 방향은 2.0입니다. 즉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정보 제공하는 정도죠. 즉 항공 촬영하면 보여주고 따라와주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 시대라고 했을 때 바로 이펙트죠. 이펙트. 실시간 임무 수행. 즉 드론이 무언가를 했을 때 즉 자율이죠. 자 배송 드론은 목적은 뭐죠? 네, 물건을 가져와서 그냥 내려다 놓는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되는데요.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드론이 주어져 있는 현실의 임무가 플러스되는 즉 드론이 감시를 하고 있다가 나무가 많이 자랐으니까 가지를 베라 라고 하면 길이를 자동 측정하고 드론에 달려있는 톱을 이용을 해서 베는 방법이 있고요. 자, 현장을 감시를 해라. 즉 드론이 돌아다니다가 무언가가 누군가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출입한 사람의 무단 침입자에 대해서 신상을 확인하고 촬영을 하고 또 자동으로 신고까지 더해주는 이런 똑똑한 어떤 그런 드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 이펙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율이죠. 자율. 즉, 알아서 판단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 기술의 한계에 대한 부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론 기술을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더 나가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것처럼 강사님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좋은 직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우측에 있는 세이프티, 즉 안전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물론 현재도 뭐 충돌 회피라든지 자동으로 돌아가라 추락 방지 기능들, 낙하산 핀다거나 안전 기능들이 고도화돼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야지만이 좋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배터리 성능이에요. 배터리 성능. 배터리 성능. 지금 현재 리튬 포리오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온 신기체들은 리튬 폴리머 하이 볼티지로 해서 Li, 어, DV 배터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즉 볼트가 하나 더 높은 하이 볼티지 HV 배터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배터리들이 나와 있고, 또 뭐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있죠. 하이브리드 엔진을 이용한 드론 또는 수소 연료를 이용한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터리 성능의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성능의 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의 편의성이죠. 즉 지속도 기준의 자율비행이 가능하느냐. 예,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은 거의 지적도 기준의 자율 비행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체를 사서 운영을 하든 이런 기준을 부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론 부품의 국산화인데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드론 산업에 있어서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의 심천이죠. 홍콩 바로 위에 심천에 가서 보시면 중국의 모든 드론 관련된 업체는 심천에 다 있습니다. 심천, 물론 큰 시장지만 DJI도 공장이 심천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새로운 드론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소문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없지만 대부분 저도 다녀와 봤지만 거기에 움직이시는 분들의 거의 70%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가이드의 말이 정말 멋진 인상을 남았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심천에 오면 일주일 안에 샘플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할 정도로 다양한 드론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부품들이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자,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우리가 4월 달에 지나서 5월 달에 돼서 드론에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적인 부분에서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장르는 기술보조, 신흥기술보조금에서 드론의 장르를 이제 인정을 해줬습니다. 또 HRD 기준으로 해가지고 HTS 교육 사업이 있어가지고 드론이라는 장르는 이제 표면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직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공식화된 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마리의 주목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양면이죠. 양면의 부분에 있어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분이죠. 한쪽에 규제가 있지만 또 한쪽에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의 다용도의 장비 개발, 즉 촬영의 열화상 가스 측정, 뭐 다양한 임무 장비에 대한 개발 부분들도 앞으로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있는 다기체 제어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국내에 한 2개 정도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비파이 또는 파블로항공 이런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서 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게 바로 다기체 제어입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기체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LGU 플러스 통신사에서 이 드론의 기체 제어에 대한 부분을 일본의 테라 드론과 합작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체를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카메라 부분은 SK텔레콤이 우리가 봤던 건 바디캠, 즉 실시간으로 HD 영상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KT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신기술 적용입니다. 자, 방금 앞에 제가 드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드론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건 나온 지 좀 기술이 꽤 됐죠. AR이죠, AR. 네. 그쵸. Augmented Reality. 즉, 안경
또는 보여줄 수 있는 비전 부분 안에서 무언가를 가이드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생산성이라든지 관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 글래스라고 합니다. 즉 고글 안에 모든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드론에서 가장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봤던 보니까 뭐 E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강원도 원주에 있는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부분을 픽스포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AR 글라스에 인풋을 해서 앞으로의 건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개발들을 하는 업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 기술은 나온 지 꽤 돼 있죠. 그래서 적용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조립 가이드, 즉 뭔가 자동차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부속을 하거나 항공기에서 할 때 처음 온 사람들이 무언가 조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조립 설명서라고 하죠. 또 생산성 설명서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립 작업자 안내서, 작업자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봤었던 거를 이제 그냥 작업자가 그거를 쓰고 1번 하고 하면 1번의 위치가 안경에 나타나는 거고요. 2번 하면 2번 위치가 나타나면서 조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행 시간을 불량률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죠.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속을 했을 때 무언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라든지 플랜트라든지 통신선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AR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격 지원이죠. 그래서 이스케이프 해가지고 어떤 원격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사라든지 전기 배선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 감리죠. 부품에 대한 조립. 이 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자동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니터링 실시간 감시죠. 즉 작업자가 자동화된 현실에서 증강 형식을 이용을 해서 가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위험에 대한 보험성을 초래를 할 거냐 그래서 관리자가 실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정보가 안경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AR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R 글래스 보시는 것처럼 제품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뭐 회사 뭐 들어오면 뭐 젠슬러라든지 티센크로프라든지 로키드 마틴 이런 회사에서 사용을 실제 활용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LT 스마트 드론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 LT 스마트 드론 시스템은 뭐냐? 좀 전에 우리가 4차 산업에서 관련된 유클라우드 기반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선례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3개 통신사가 왜 갑자기 발빠르게 개발을 하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즉 여러분들의 휴대전화를 2개 이상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집에서 여러 대를 다 사용하죠. 거의 1인 1폰, 즉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서 안에 들은 유심이라고 하는데요. 1일 1 유심 시대에서 1일 2 유심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고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통신사의 수익 사업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이 LTE 스마트 드론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즉 기체를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팔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조사의 고민이라 하면은 이 통신사의 고민은 뭐냐? 이 기체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부의 시책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여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을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기체를 신고를 해라. 조종자 자격증을 따라. 라고 했을 때 그 기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신인데 우리가 기존의 드론은 좌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와이파이망을 이용을 합니다. 즉 2.4GHz, 5GHz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근거리 통신만 가능했어요. 즉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2km, 3km, 뭐 요즘 나와 있는 신형 제품들은 5km, 8k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어는 가시권만 가능하죠. 현재 법적으로 가시권이라 돼 있어요. 가시권 들어오면 가능하고 1대1 수동 조정만 가능했습니다. 또 영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근거리 무선 통신 한계이기 때문에 제한된 통신 반경 외에는 영상이 끊어지고 기체에 저장된 영상을 PC를 통해 수동 저장이죠. 즉 내가 촬영했었던 영상
즉 화재가 발생을 하고 지금 설비 시설이 문제가 되고 뭔가 건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기존 방식은 내가 촬영을 빨리 해서 이거를 컴퓨터에 빨리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메일 또는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주는 방법. 그 방법이 기존에 또 드론 방법이었다 하면은 LTE 스마트폰 드론에 대한 운영 방법, 즉 유심을 이용한 통신사의 유심을 이용한 방법은 바로 여기 파랗게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제어에 대한 위치는 이제 무제한이 되는 거죠. 즉 제주도에 있는 드론과 경주에 있는 드론을 서울에 있는 관제실에서 비행 경로 설정 예약 비행들을 기동해서 비행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자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죠. 그리고 기체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LTE 전국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가시권 야간 드론 비행이나 관제 시스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제가 성화봉송 드론을 날렸었을 때 KT하고 같이 했을 때 운영했던 시스템이 바로 LTE로 이용한 드론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즉 통신을 이용한 기존의 통신을 RF 통신을 이용한 통신이 아니고 LTE를 이용해서 드론을 조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에 대한 관제 시스템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항공안전기술에서 허가를 내줬고 제가 부득이하게 대한민국 제1호라는 영예를 안고 비행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LTE 전국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1대 N이에요. 즉 자동 비행 관제라고 합니다. 즉 운영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제주도, 뭐 경주에 드론을 날릴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드론을 날릴 수도 있고요. 광주에 있는 사람이 드론을 날릴 수도 있고 대전에 있는 사람이 드론을 날릴 수도 있고 대구에 있는 사람이 드론을 날릴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경주에 있는 드론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동 비행하고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LTE망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쾌거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동기지국과 국토부기지국, 그 다음에 GPS죠, GNSS 시스템, 그 다음에 항공차량과 드론 시스템, 그 다음에 로버를 이용한 토지 측량.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드론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운영자가 RF 통신과 LTE 통신에 접목된 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기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드론 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에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체는 내가 기체가 드론이 부산에 있다. 그러면 전에는 부산까지 가야겠죠, 조종자가. 하지만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기체에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기체에 전원을 넣게 되면 지하철의 이동 중에도 관리자는 드론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통신기지를 이용해서 이동기지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더욱더 확고하게 좀 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기반들이 그렇습니다. 또 다음 시스템 보게 되면 로버 측량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측량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단말기의 정보들을 기체의 운영 정보라든지 통신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파란색은 LTE, 주황색은 RF, 약간의 블루투스까지 이용을 해서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항공 촬영에서 항공점이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거래소 측량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연동 기반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도 안 걸리죠. 전에 측량을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스템 하나에 모든 패드 하나 내가 들고 가서 이런 측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르게 그냥 가서 막대 막 세우고 패드에서 프로그램에서 지점 측량하면 바로 결과물이 도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자, V톨이라는 운영 시스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톨, 수직 이착륙에 대한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전투기 해리어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활주하지 않고 수직으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고 순항 속도로 일반 비행기와 같은 범위의 비행기를 말한다.
즉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nd airplane이라는 약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직 이착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TOL이 헬리콥터나 아니면은 드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장점을, 즉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장소에서 이착륙, 그 다음에 넓은 거리를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거죠. 회전익에 대한 단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 배터리 효율이 낮은 거죠. 기존의 드론은 비행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최신의 드론들도 비행 시간이 30분 정도면 끝나죠. 근데 VTOL의 장점은 바로 이착륙과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항공기의 속도와 접목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2배 정도 또는 3배 정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착륙이 활주로 없이 이착해서 기체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접을 수가 있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환경적인, 즉 강한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측량적 함측이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 VTOL 운영 시스템의 전송 시스템은 대부분 이렇게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동형 하이브리드 전송 VTOL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SK텔레콤에 저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라우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체에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상황실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지자체에서 간혹 그렇게 산불이라든지 이런 감시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그냥 이런 부분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빠른 게 뭐죠? YTN이나 아니면 연합뉴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전송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즉, 이 시스템을 기체에 장착하지 않으면 LTE 전송, 간혹 뉴스에 나올 겁니다. LTE 생방송. LTE 생방송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기체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통화할 수 있고, 이런 통신 시스템은 SK와 LG텔레콤의 통신 시스템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보안적인 목적인 VPN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이미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당히 고가죠. 네. 한 세트당 보통 7천에서 1억 2천 정도로 출하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보험업체 대중적인 면은 아직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구입을 하거나 또는 사업체에서 사업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까지 국내에 좀 많이 정착이 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이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또 두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년에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하나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운영 시스템이죠.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에서 촬영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들을 가지고 인공지능 판단 플랫폼이라고 하죠. 즉 영상에서 어떤 목적에 대해서 촬영을 해오면 그 촬영된 영상을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촬영된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무엇이다. 이거는 무엇이다. 이거는 무엇이다. 사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딥러닝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딥러닝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된다면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교통의 관제라든지 아니면 건설을 현장에서의 기반, 산업의 측면에서 기반,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안전장치, 즉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안, 큰 창고에서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를 한다거나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산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드론이 자율적으로 비행을 했을 때
운영자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영상에 들어오는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이거는 산불이요, 이거는 무엇이요, 이거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죠. 물론 저희 우리 한밭대학교에서 열심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뭘까요? 바로 이제 단순하게 날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구축을 해내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로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뭐 게임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간혹 보면 나와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네,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 운영 시스템은 쉽게 얘기해서 운영자가, 즉 사람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기계가 사용된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학습 정보를 통해서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알파고죠. 알파고. 네, 바로 했었던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 답습을 하게 되면 결국에 좀 더 사람보다 더 뛰어난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은 앞으로도 뭐 연계를 할 수가 있고 다른 딥러닝과 데이터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기능들이 자동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자는 이제 관리자와 아까 제가 소개한 정비자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딥러닝 운영 시스템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해상도 5cm급 정사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자동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동 연산 분석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구축이죠.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습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쉽게 하면 답습 능력이 우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죠. 여러분들이 딥러닝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어디냐면 마트 주차장이죠. 마트 주차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차 시스템 한번 보셨나요? 기가 막히죠. 내 차 위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차 위치도 알고 있고 카메라도 없는 것 같아요. 차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정산 시간이라든지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언제 주차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번호판을 자동으로 있는 이런 기능들이 딥러닝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없는데 내 차 위치를 참 잘 찾죠. 그래서 특히 뭐 주차장, 이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시스템들이 신기할 정도로 잘 되어 있죠. 그 대신에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뭔가 물건을 사지 않는다 하면 돈을 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딥러닝 운영 시스템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산불 재난 관리 업무입니다. 즉 한밤중에 발생하는 산불은 사람 힘만으로 초기 대응이 어렵다고 대부분 하죠. 그래서 드론을 이용을 해서 야간 산불 방향 탐지, 잔불 조사, 산불 예방 등의 드론을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더 연동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여기에 배송 드론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정사건과 시범사업으로 뭐 초기 시장에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부분들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고립된 지역의 의약품 키트를 기후 운송을 했을 때 이런 사전에 드론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기체의 위치 또는 뭐 조난자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뭐 어떤 위기상이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자동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존에는 산불에서 밤이 되면 항상 뉴스 나오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뭐 내일 아침에 돼봐야 모든 상황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딥러닝 시스템 이용한다면 한밤중에도 드론이 자율적으로 현재의 산불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현장에 중계를 해줘서 이런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고 현장의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활용 분야에서 이 딥러닝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또 재난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자,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건설공사의 자동화 기계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비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건설 장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게 되는데 무엇이 있느냐? 즉 작업자가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있는지, 안전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오늘 무언가 뭐 센서라든지 구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즉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도로를 포장을 한다. 이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가 도로를 건설을 한다거나 다리를 건설한다 했을 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에 대한 실시간 안전 점검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도입했던 데가 GS건설이고 이제 지금 SK건설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드론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덤프트럭이 터널 안에서 뭐 10대가 나왔다. 나오면 덤프트럭 하나에 들어있는 무게가 23톤이면 23톤의 바위 물건을 땅을 뚫은 이런 기자들이 자재들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이런 터널을 2km짜리 터널을 뚫는다 했을 때 이게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이런 공정이 더 나아가서 언제쯤 완공이 되고 또는 현재 일일 어떤 진행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월 주에 대한 예측 업무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딥러닝 운영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쓰고 있냐면 대부분이 큰 알래스카나 이런 쪽에 소유가 관련된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소 또는 화력 발전소 또는 풍력 발전소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업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판단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어떤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깊이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뭘까요? 내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장비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단순 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컨베어 벨트에서 제품이 나와가지고 단순 포장을 하는 업무랑 동등한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드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한 뭐 4, 5년 정도 지나게 된다 하면 내가 그냥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드론을 그냥 한쪽에 차에다 싣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재난이죠. 자, 재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장 빨리 발빠르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조사 인력이죠. 그 조사 인력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 판단에 필요한 영상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드론을 활용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 국방부에서도 이런 드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영상 전송.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통신사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실 내에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구체적인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즉 건물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이 투입이 됐고 또 어느 정도의 예측, 이 재산상에 어느 정도의 피해 금액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상황실에서 마을에 10사람의 마을 주민이 있는데 지금 7사람은 찾아냈고 3사람은 현재 실종돼서 수색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드론으로 하늘에서 비춰가지고 현재의 진행 방향, 산사태가 일어났던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측면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즉 계속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상 정보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드론이 한 대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운영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품을
한두 대 가지고는 이런 상황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날릴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한 거고 또는 24시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기체를 날릴 수 있는 유선 형태의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형태, 하이브리드 형태의 드론들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수소 드론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는 시스템들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재난 안보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렸고요. 또 다음 부분 설명드리게 된다면 또 시설물 안전진단 관리 업무죠. 즉, 이 시설물 안전진단 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이 드론이 되게 많이 접할 할 수가 있는데요. 활용 분야에서 안전진단 및 관리 업무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개요는 어려운 부분이죠. 즉 다리 및 높은 고가도로 높은 건축물 또는 굉장히 방송 철탑, 고층 건물의 옥상에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 꼭대기를 간다거나 네, 그렇죠. 대전에 가장 높은 랜드마크에 있는 건물들을 가서 확인한다 했을 때 또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벽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크랙이라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을 때 이 드론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 어려운 부분에 있는 어떤 더 부서질 수 있는 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효과적인 부분을 잡는 거지 그렇다 해서 이 드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능이다? 그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진단할 수 있는 장비들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드론을 가지고 예방 차원적인 측면 또는 예측 차원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드론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변화 사항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주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일적인 부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자동으로 즉 사람이 취득한 현장에서 취득한 시선물을 구조물의 영상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못 해줘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갔는데 다리에 균열이 났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봐. 사진 찍어서 받은 파일을 다시 회의 자리에 올리고 이거를 보여주다 보니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최고 관리자가 도대체 이걸 어디를 촬영했느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 드론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현장에 드론이 파악이 되고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드론 운영 시스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전 사무실에서 있는 상황실에서 대구에 있는 상황실에 연동되어 있는 기체들 대전 사무실에서 우리가 좀 여기를 활용을 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해서 기체를 제어를 한다거나 또는 기체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들이 되다 보니 앞으로적으로 관리적인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멀티태스킹 기능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에서도 설명 하나 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 거의 종반에 치닫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제 드론 택배에 대한 업무 배송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분야에서 운송 네트워크가 잘 갖춰지지 않고 택배 물량이 적어 운송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배송 취약 지역 어딜까요? 네, 산지, 그다음에 섬 지역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택배나 여러 가지 옵션이나 이런 시키게 되면 산지나 섬 지역은 도서 지역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물량을 한 번에 정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 섬으로 마스크를 보내준다거나 섬으로 긴급하게 의약품 배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드론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운송 기반 시스템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테스트를 했던 우정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인 고립이라든지 겨울철에 도로가 막혀 있다거나 여름철에 산사태가 난다고 한다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마지막적인 부분들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론 기술의 악용이죠. 네, 악용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빼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드론을 가지고 1000km 넘게 날아서 사우디 유전을 타격을 한다거나 또는 이라크 시위 현장에서
드론 공습을 해가지고 자살폭탄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상단의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론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힘든 어떤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한다 했을 때 조종자 주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에 거기에 보면 물건을 투척하지 않는다. 물건을 투척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이런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어두운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농업용 드론이 10kg의 무게를 들을 수 있는데 10kg 무게의 화학 물질이나 아니면 굉장히 독극이 강한 독극성 물질을 하늘에서 배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 들어갈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 운영에 대한 피해 사고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앞에서 보면 뭔가 자동화가 다 돼 있고 뭔가 다 잘 돼 있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첫 번째가 전선, 두 번째가 나무 이런 부분들에 충돌하게 되는데 거의 54건이죠. 97건 중에 충돌 사고의 거의 50% 이상은 바로 접촉사고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전선이나 나무에 다다랐을 때 운영자가 현장에서 파악을 했었을 때의 경우는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즉 왜 걸렸는지도 모르고 왜 부딪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율주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아래쪽에 이 접촉사고가 났을 때 비행 형태의 프로테지를 보게 되면 71%, 즉 70건 정도가 전진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진 비행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떤 사고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자에 대한 위치라든지 또는 장애물에 대한 확인 부족, 즉 자만하게 비행을 한다거나 내 실력이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부딪히거나 조작에 대한 미스, 즉 조종에 대한 미스, 즉 수동에 대한 부분에 활용을 못하거나 자동화 비행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잠깐 교육받는데 정지하는 방법 또는 자동으로 착륙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균등하게 접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이 첫 번째 부분은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막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자격 제도를 거의 의무화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무화하겠다 선포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드론이 출현을 해가지고 비행이 결항이 됐다. 그다음에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부산에서 아파트에 어떤 집에 어떤 그런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인명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무인기에 굉장히 또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강의 내용은 저희가 또 이렇게 녹화를 해서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계속 또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좀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거의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